9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은 자신의 심경을 페이스북에 남기며 2016년 미셸 오바마가 언급한 캐치프레이즈 When they go low, we go high를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저속한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품격을 지켜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호영, 조원진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호칭한 것, 김정숙 여사를 김정숙 씨로 호칭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맹렬히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의 존중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경태 등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 혁신위원장 김은경 등도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T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건희 씨라고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존칭을 생략해온 인물은 최강욱입니다. 저속함에 휘둘리지 않고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엔 온건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함이라는 전략적 측면 이외에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노와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는 근본적인 면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인한 예의 범절이 그래서 사회엔 필요한 것입니다.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품격 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겠다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인 신분에서도 저속함으로 일관해왔던 그가 공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록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반성 없는 자기 합리화뿐인 최강욱의 모습에서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집니다. 정치가, 아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최강욱 의원 자연인으로 들어간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할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양반은 그 새로운 공예가 될 게 확실한 게 지금 의원직 상실하면서 변호사법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도 지금 4년 동안 자격증 되거든요. 개업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어요. 유튜브 하면 되죠. 진짜로 유튜브밖에 없어요. 좋지 뭘 유튜브 해. 씨, 또 얼마나 또 많이들 들어줄 텐데. 힘들어. 그리고 뭐 엉뚱한 데다 꼬라박지 않았으면 뭐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을 거고. 이 사람들이 돈 없어가지고 그 짓 합니까? 4년 놀아도 되죠. 네. 자, 이제 드디어 문턱은 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21일 하나의 문을 열었죠. 그렇죠. 뭐 최강욱 말을 인용해가지고 말하더라도 다른 문을 열어젖히겠다 그랬는데 우리한테도 이제 문이 열어젖혀진 거지 말하자면은. 왜냐면은 이게 뒤로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 21일 날 이제 그날 저는 사실 뭐 좀 덤덤했어요. 그냥 뭐 부결되든 가결되든 뭐 상관 있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망하는데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 동안에 워낙 그 부침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그렇습니다. 한 5, 6년 동안 그걸 겪으면서 이제 뭐 좋아할 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막 크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크게 또 막 낙심할 일도 아니다.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어서 그런지 그날도 이제 그냥 덤덤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긴 좋지 솔직히. 뭐 되겠지 생각하고 이제 막 그 집에서 대충 있다가 이제 막 저 그때 짬뽕이나 오랜만에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딱 중국집 전화 걸어 중국집에 시켜놓고 한 10분 있으니까 가길 됐다고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이스 타이밍에 시켰다고 막 그러면서 혼자 제가 아주 잘하면서 그랬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그날 느낌이? 뭐 저도 일단은 마음의 준비는 당연히 하고 있었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왜냐면은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건 앞선 사례들에서 계속 봐왔기 1차 때문에 때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정치 신세계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언론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 이재명이 이제 단식 쇼를 하면서 뭐 좀 부결적으로 이렇게 많이 결정을 했다. 그 여론조사도 보면 약간 이제 흐름이 바뀐 면이 있었죠. 단식 때문에 없지 않아. 동정론이 조금 생겨나면서. 네. 그래서 뭐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참 기가 막히게
149표로.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으면 네. 출석을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부결표를 던지면은 네.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 약간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예. 있죠. 네. 그래서 이래저래 아주 재미난 상황이 펼쳐진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이따가 뭐 다시 이야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지난주에 이제 뭐 이재명 단식 그 장에서 이제 흉기 둘러 가지고 그 쪽갑이. 네 쪽가위 휘둘러서 경찰 부상 입힌 그 50대 여성분 있었죠. 네. 결국은 구속됐다고 합니다. 16일 날 이제 그 검찰에서 영장을 쳤고 그래서 오늘 어제 날짜로인가 구속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네. 이 양반은 그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거 이재명 가결되고 그런 거 다 봤을라나 모르겠다. 자기 사건에 취해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몰라도 알아도 몰라도 어쩔 수 없죠. 네. 이게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저는 이분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위 휘두른 분은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절박해서 이러는 게 맞거든. 그게 이제 잘못된 신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절박하죠. 예. 네. 정말로 이재명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거고 세상이 힘든 뭐 삶이 굉장히 힘든 삶 와중에 구원자를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거겠지. 그렇죠. 우리 예전에 왜 그 이명박이 당선되던 대선에 그렇죠. 네. 그때 그 유명하신 이제 이명박 지지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MB가 MB께서 다 해주실 예. 거야. 그분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없더라. 그분 말고 이제 그 TV 지원 연설 지원 연설 중 살려주이소. 예, 살려주 영민이 거기는 이제 후일담이 많이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에 네네. 결국 이제 버림받았다고 챙겨줄 척 하다가 아무도 안 챙겨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참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지금은 그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또 당사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막 그 하는 짓 보면은 참 환장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좀 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금은. 그렇죠. 연민 같은 게.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한때는 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내 모습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 나불대는 얘네들은 아니야. 그 얘네들이 제일 저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도 보고 와 얘는 진짜 이것들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싶었던 게 이제 그때 국회 앞에 집회였을 거야. 아마 거기 보면 이제 국회 앞이 아니고 그거다. 이재명 녹색병원 갔을 때 네, 그 대통령님 막 탈당하라고 그랬던 그 거역한 노인들이 있었잖아요. 피켓팅하는데 피켓팅도 하면서 그 피켓팅 보면 그 맞춤법도 틀린 피켓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사진들이 나도니까 이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축에 끼는 걸로 보이는 그 개딸이라고 부르는 뭐 이재명 갤러리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부정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프락치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거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얘네들은 진짜 저질이다 싶었던 게 뭐 단순히 이제 분리해서 부정한다는 그걸 넘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나와서 피켓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신념을 갖고 있지만은 절박함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온라인에서 그렇게 무슨 온라인 게임 하듯이 입만 나불나불 대고 있는 애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냐 이거지. 같은 지지자 입장에서라면은. 저는 이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인다고 해도 자기들이 끝까지 방어하고 보듬어야 될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내부 논리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교정을 해나가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참 정말로 비겁한 애들이다 얘들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한동안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키베 뜨다 보면 또 불쌍해. 모자란 새끼 붙잡고 내가 이거 이래봤자 얘가 뭘 배우는 거나 있겠나. 키키야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는 자괴감 들게 하는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럼 또 괜히 막 혼자 풀 주고가지고 안 그래도 기 펴고 살 일 없는 인생에 또 온라인에서 두들고 거 풀 주고가지고 그럼 얼마나 불쌍한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이 새끼들 진짜 이것들은 그렇게라도 응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좀 밟혀봐야 되는데 네. 뭐 그걸 밟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고 자기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 정말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하면서 스스로 밝혀봐야지. 그렇죠. 사실 걔들을 밟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쁜 여친 데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막 페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열쇠 돌리고 있는 사진 올리고 그러면 애들 다 그냥 쓰러져. 내가 누구 지지자를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해. 페라리까지 동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희귀한 차일수록 좋아. 희귀한 차일수록. 네. 시계도 막 롤렉스 같은 것도 안 돼. 막 이렇게 막 브라이틀링 같은 거 막 진짜 보기 힘든 거 그런 거 이렇게 차가운 거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애들 넘어간다니까. 그거 저 같은 사람은 못 알아봐요. 뭐 페라리 정도야 볼 수 있지만. 걔들은 알아봅니다. 아 그런가? 네. 그런 거에 뭐 한장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면 이제 이쁜 여자 끼고 있는 사진 막 그런 거 올리고 막 그러면은. 네. 막 아니면 이제 막 몸 만들어가지고 우통 까고 막 그런 거 해주면 넘어가는 거죠 애들이 이제. 뭐 아무튼 이번 주는 좀 그랬어요. 이게 그 어찌됐건 간에 한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 이 정리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지긋지긋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마침 그 타이밍에 뭔가를 좀 해소하는 듯한 이제 그 소식이 하나 터져가지고 살짝 좀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석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트친 S님, 헤어질 시간이야 리짜이밍님, 똥싸배기 만세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이거로 고정리그로 가시기로 정하셨나봐요. 저를 능욕하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똥을 싼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4하고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희 라이브 TV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다른 경로보다 상품을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네. 추석 특집 이벤트. 네. 성황리에 맞춰가지고 네네. 경품이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장님이 추석 배송 때문에 이제 배송 밀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연락을 그 이제 답신을 달라고 하셨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답신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 얼핏 듣기로는 그 마우스 당첨되신 두 분 있거든요. 네네. 게이밍 마우스 당첨되신 두 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있고 주소를 안 알려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네. 빠른 연락 하셨기를 바라면서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쌀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올 모양이죠? 그렇죠. 예, 네. 한 10월 중에는 네.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만까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구운 약과,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지난주 저희 그 녹음하고 나가지고 네네. 거의 뭐 녹음하고 한 한나절 있다가 그 다쳤어요 결국 그 완판됐어요. 뭐 저희가 터뜨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저희가 거의 제가 이제 거의 막차를 탄 거네요. 네, 네. 영향력 제로로 상태로 알아서 그냥 다 팔려 나갔고 언제나 네. 우리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가 저희를 도와주시는 이 웰컴퓨터 달품은 농장 라만까까는 네. 저희보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잘 팔리는 그런 그럼요. 가게들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선물 세트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정판으로 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중에 한 세트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 평산마을에 가 있습니다. 이제 예. 오늘 방문하시는 분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한 세트를 챙겨가지고 대통령께 드렸고 사진도 찍으셨던데. 네. 자 이제 이 선물 세트를 이제 뭐 사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선물하시려고 사신 분들은 이제 좀 유세 떨만한
그런 이제 거리가 하나 생겼다. 네네. 어디 가가지고 이제 야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먹는 거다. 이거 한정판이고 이거 한 세트 평산마을에도 갔다. 이거 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만한. 그럼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대통령님께서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마 그럴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뭐 호두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아닌다면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주 원래 방송에 집어넣는다고 적어놓고 까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뭐 저희를 제공은 아니고 네 홍보 홍보해야 될 그 아이템이 두 개가 있어서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전상서라는 이건 신간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책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 전상서고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책 쓰신 분이 미국 거주 중이신 이낙연 총리 지지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온오프라인에서 비교적 드러나지 않은 이제 좀 말하자면 샤이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네. 그런 이제 총리님 지지자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모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실 때 이제 뭐 보통 이런 거 하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그렇게 돈을 이제 펀딩 같은 거 할 때 잡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그냥 사비 들여가지고 개인 출발하셨고 이거를 이제 또 출판사에서 애초에 받아주려고 하는 이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 출판으로 진행을 하셨고 이게 이제 초판이 한 300권 정도 나오는데 이게 초판이 완판되고 나면은 아마 2회 때부터는 서점에도 이제 입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판이 나오면은 뭐 완판해 주실 확 초반에 그냥 없애버리는 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이제 현재 그 저자분 말씀으로는 10월 말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SNS 같은 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책 출간할 때쯤 되면은 미리 알아두셨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이런 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당장 나오는 그런 제품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아페리르에서 지금 이제 루트라인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루트 라인업 전체를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리뉴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발비가 상당히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아페릴의 회사 사장이 그렇게 이제 좋지가 않아가지고 루트라인 리뉴얼 쪽에 이제 그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금 유동성이 나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타겟책의 일환으로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를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먼저 이제 선주문을 받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게 아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도 정치신세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주문 하신 분들은 그 11월쯤에 아마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선주문하신 분들에게는 또 신제품으로 나가는 지금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는 미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한 병씩 증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추가로 상품이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건 이제 루트라인 자체는 리뉴얼된 루트라인은 11월에 출시 예정이고 요 펀딩도 아마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추석 지나고 나서 진행을 하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월이면은 뭐 겨울 이제 많이 추워지기 전이니까 예, 잘 됐네요. 저 겨울에 이제 좀 건조해지는 것 때문에 저는 루트 에센스는 좀 썼었는데 뭐 그 다목적으로 그냥 발라도 되더라고. 뭐 자기 전에 바르라고 하는데 난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세상을 막 스킨 바르듯이 바르고 그랬는데 맞아. 예. 상관없더라고. 별로 괜찮더라고. 좋아요. 겨울 굉장히 애용하거든요. 저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카르텔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제 과학계 예산에 관해서 이제 카르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카르텔이라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걸 짚어서 이제 그걸 짚어드렸는데 이제 그 후속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20일자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이제 카르텔 논란에 삭감된 기초과학 R&D 예산 다시 늘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보면 좀 그 의외로 윤석열 정부답지 않게 피드백이 되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 인터뷰가 있는데 보면은 과학기술계 원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산안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지나치게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주에 제가 짚었던 부분이죠. 네.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렇죠. 네. 지나치게 일부- 효율화에 네, 초점을 네. 맞춰. 일부 문제가 있다는데 일부는 아니지 사실은. 일부 문제도 아니고 네, 효율화를 빙자한 네, 그렇죠. 전방위 전 긴 예산을 네. 삭감이 있다 보니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정도라도 얘기해 주는 게 어딥니까?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소개 경일기라고 배째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나마. 아 그럼요. 네. 이 정도만 전향적으로 나와줘도 우리도 좀 비판할 지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생각이 없이 하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보다 2천억 원 정도 삭감된 네,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대학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20%가량 삭감된 출연연 운영비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예산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유명무실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잘 골라내 가지고 뭐 거기 쳐낼 건 쳐내더라도 첨단 분야 쪽은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어떻게 집행하고 배분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제 요 건 하나에 있어서는 뭐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완전히 그 앞뒤 꽉 막힌 그런 행보는 안 보였다. 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연구소나 이런 특히나 이제 학생들 지금 대학원생 학생들 뭐 인터뷰 기사 같은 것도 있었고 아니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연구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죠. 뭐 막연하게 생각해보자 카이스트 같은데 연구실 그 교수 연구실 하나당 보면 들어가는 돈이 한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아, 그렇죠. 네. 네. 카이스트 하나에만 한 해 들어가는 연구비 예산이 그거만 따져도 장난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다 잘라버리면 저 그거 어떡하려고 진짜. 자, 그래서 뭐 좀 전향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좀 두 주 이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좀 경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부 지출에 관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짚은 기사가 나와서 이번 주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를 이제 봐서 네.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언론사 이름도 처음 봤습니다. 네. 조세 금융신문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요 분야별 전문지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데들 보면 이제 기업에 딱 가가지고 이제 광고 따먹고 살아요. 이런 데는 보면 대부분 발행 부수도 많지도 않고 실제로 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세 재정신문은 그래도 예전에 그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 이거 조세 금융이구나 재정이 아니고. 예. 네, 처음 보는 신문이네 진짜. 처음이라니까요. 야 조세 재정도 있고 조세 금융도 있구나. 예. 경쟁사인가? 네,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일단은 제목 때문에 보게 됐죠. 네. 그래서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슈 체크 성장도 서민도 없는 정부 지출 나라 돈이 이상한 데 빠지고 있다. 네. 예, 이런 제목입니다. 네. 9월 15일에 보도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딱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23년도 예산을 할 때 네. 짤 때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 네. 예, 네. 이런 방향으로 네. 예산안을 발표를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지출 구조 조정을 말했지만 실제 씀씀이는 22년, 그러니까 즉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편성한 예산이 되겠죠. 네.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이 딱히 없는데 구조적으로 조정한 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도 서민도 없는 정부 지출이다. 효과도 뭐 없다. 네. 재정 건전화도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에는 뭐 모든 그 행정이 다 그렇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명암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라는 것도 뭐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뭐 건전성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출을 늘려가지고 그 실물 경제 안정화를 도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봐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만 있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예산 집행액을 이제 현재 7월까지 사용한 내용을 보면은 2022년 대비 59조 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은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거 대비 얼마나 썼냐죠. 네. 전년 대비 네. 4.7% 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뭔가 지출 구조 조정이 된 것 같잖아요. 네. 줄였네. 60조나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는 추경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약 79조 원에 달하는 1차, 2차 코로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 더 썼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23년 예산안이 작년에 이제 나왔을 때 네. 한번 이제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때 예산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한 22년 그렇죠. 예산보다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박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 당신은 그 22년도에 추경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추경 빼면 오히려 예산 늘린 거다. 그렇죠.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네.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는 뭐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더 쓴 셈이 되는 그래서 거죠.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은.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 거냐? 네. 2022년 물가 상승률 5.1%를 감안하면은 그냥 딱 그만큼 그러니까 5.1%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출 구조 조정 효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는 구조 조정을 한다고 방향을 내세웠는데 네. 사실상 줄어든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뭐 2022년에 2023년이나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세금융신문에서 비교한 거는 예산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 속도를 네. 비교를 하면은 네.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7월까지 전체 예산의 한 63%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64.8%를 네.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올해는 61.3%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한 2, 3%포인트 정도 저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디테일을 보면은 기금에서 35조 원을 덜 썼는데 네. 이런 기금도 예전에는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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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2022년에 47조 원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이게 2022년 이전 그러니까 2021년과 똑같은 4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47조 원을 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평소보다 한 7조 7천억 원 정도를 더 사용한 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출 구조조정적인 면은 없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돈을 잘 썼다. 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대외에 선언한 목표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사용한 예산이 어떤 효과를 거뒀느냐. 그렇죠. 그걸 봐야죠. 이 부분인데. 네. 여기 이제 조세금융신문에서 아주 재미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22년 그리고 네. 올해 2분기까지의 네. 정부 지출에 정부 예산 사용의 GDP 실질 성장률 기여도라는 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면 2001년부터 하면은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추세기는 한데 뭐 한 해에 네. 이제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한 1%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 내외고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5년 평균 3.6%포인트 성장에 기여를 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는 3.3%, 네. 박근혜 정부 때는 2.6%,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예산이 5.1%의 실질 성장률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올해 사용된 거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아무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까먹고 있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세금도 덜 걷으면서. 그렇죠. 신기하다. 어떻게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윤석열 정부 예산이 굉장히 이질적이다. 네. 예. 이거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도식문 쭉 놓고 네. 보면 대체 이게 뭐지 싶은 네. 거지. 20년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랑 비교해 볼 때 네. 이게 너무 다르다. 그럼 올해는 아직 다 안 지나가지 않았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보통 정부 예산안이 사용될 때 상반기에 많이 쓰거든요. 절반 이상을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10월이면 저기 뭐야 결산하니까. 그렇죠. 세수도 상반기에 더 많이 거치죠. 네. 그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1, 2분기에 이제 사실상 절반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 그렇죠. 마이너스로 까먹었다. 요 지금 요 조세 신문에 뭐 조세 무슨 신문이야? 금융신문. 조세 금융신문에 요 기사에 요 표를 가지고도 좀 곁다리인데 네. 그 19일날 이제 대통령님 서울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셨잖아요. 아, 예. 거기서 그 전에 이제 총리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강연에서 대통령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주정부 때 그 지표만 놓고 따져보자.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랑 이명박 박근혜 뭐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따져봤을 때 지표만 놓고 따져봤을 때 누가 경제에서 잘했냐라고 하면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만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이 표를 가지고 봐도 지금 이제 5개 정부를 비교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 이제 평균 재정 지출의 출이 어디에 기여하는 거야? GDP 성장에 GDP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봤을 때 노무현 정부는 3.6%, 이명박이 3.3, 박근혜 2.6, 문재인 5.1 이래 버리면은 상위 4개 정부를 비교했을 때 상위 2개가 다 민주정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예산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잘했냐 따져보면 민주당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성장에 기여한 거를 보면은 이렇고 네. 그 다음에는 뭔가 가계 소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가? 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처분 가능 소득 증감률을 보면은 2022년 1분기는 10%, 네. 2분기는 14.2%, 네. 3분기는 2%, 4분기는 3.2%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2023년에는 1분기 때 3.4% 올라갔지만 2분기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2.8%로 전년 동기 대비 이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왜 비교하냐면은 네. 처분 가능 소득은 이제 사람들이 뭐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네.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금융 소득 같은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이전 소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비용을 현금성 복지를 통해서 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소득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처분 가능 소득을 이렇게 이전 소득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2023년 상반기가 지나간 이 시점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도 기여를 하지 못했고 가계 소득에도 뭔가 지원 효과가 없다. 이런 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이 표현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돈을 어디 쓴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진짜. 네, 그렇죠. 뭔가 줄줄 세고 있나? 썼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이런 거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쓴 거냐.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과연 이거를 잘 짚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야. 예. 지금 이재명이 싹 다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블랙홀이 돼서. 자, 조세금융신문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세금이 없어서 나라 빚을 꿔야 하는데 그간 바보 취급한 국채 발행으로는 빚을 질 수 없으니 한국은 한국은행 단기 차입금하고 재정증권으로 빚을 졌다. 그마저도 법정 한도에 걸리자 이젠 외환 기금에까지 빚을 숨겨놓겠다고 하고 있다. 이거 이제 그 좀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 한국은행에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그겁니다. 잠깐 이렇게 좀 땡겨 쓰면 되는데 이걸 거의 한도 다 채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꽤 많은 돈입니다. 한 수십조 돼요. 최소 한 20조 이상 되는 마이너스 통장 그 한도가 제법 되는데 그거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정증권 네. 뭐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제 세수가 모자라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빌려서 쓴 건데 윤석열 정부한테는 약간의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그 국가 부채가 일단은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대신에 그래도 이자 비용은 나갑니다. 네. 이자 비용은 나가는데 이거는 근데 짧게 빌리고 다시 짧게 갚아 놓겠다라는 거니까 네. 가능한 건데 지금 이게 상황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제 외환기금에까지 네. 그러니까 환율 조정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돈까지 지금 손을 대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거든요. 네. 작년에 1%포인트 차이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2%포인트까지 넘어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1,400원을 넘지는 않고 네, 네.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도 1,300원대 근처를 1,300원대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상황이 그래도 이게 미국에서 연준에서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시킬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 상황이 여전히 안 좋잖아요. 지금 수입이 그렇죠. 줄어들어 가지고 간신히 무역 수지를 흑자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네. 언제 뭐가 망가질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환율이 확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 그래서 참.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금융신문에서는 말하는데 참,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복원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올해 정부 예산의 GDP 기여도에 비춰 보면 부정적이다. 네. 답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금자리론 가지고 네, 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다음에 뭐 R&D 예산에서도 드러나죠. R&D 예산 그렇죠. 이제 다시 또 땜빵질을 하기는 했는데 네. 한다고는 했는데 네. 뭔가 디테일이 건전재정이라는 정부 지출에 대한 어떤 방향 네.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렇죠. 방향이 틀린 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과도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버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렇죠. 예산을 상황이었으니까. 써서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성장이 떨어지는 네. 걸 해야 되니까 썼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로 이제 다시 바뀌었으니까 메워 나가야지 그거를 다시 이제 풀어난 돈을 이제 네.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디레버리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뭐 부동산이 뛰던 뭐 그런 게 오는 상황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유지를 했던 게 실물 경제를 약간은 뒷받침을 해줬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부 그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건전재정 하겠다. 네. 즉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이제 제어하겠다. 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서가 하나 나온 거죠.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네. 다 좋은데 사실은 너네 돈을 덜 쓴 것도 아니고 돈은 똑같이 썼고 근데 효과는 없네.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 대체. 예, 뭐냐. 이거 평가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 호불호만 남은 거지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국채가 뭐 채무 비율 늘리지 않겠다. 이 호불호만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끼워 맞춘 듯한, 끼워 맞추려고 억지를 쓴 네. 듯한 그런 느낌만 드는 거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조절을 네, 통해 가지고 네. 통화 정책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광역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네. 돈 자체를 건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부자, 중산층, 서민 할 거 없이 전부 모두가 영향을 받고 네. 이런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좋은데 네. 낮추면은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기껏 조금 잡히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상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해 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를 낮춘 게.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미국이 압박을 넣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미국 연준에서 올려버리기 시작하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끌려가게 되니까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네. 최소 지금 상태 아니면은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얘네는 광역기고 네.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나마 정부는 분야별 지원을 통해서 핀셋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못하네. 할 생각이 없는가 봐. 없나 봐. 그걸 못하네. 기재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겠다. 이거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둘 다 디테일을 뒷다 없어가지고 일하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참 진짜 답 없다 이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진짜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예, 네. 정말 파인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잘 코시국이 그렇게 갑자기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그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정책 기조를 그렇게 이제 설정을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다 이제 그 도루묵이 된 거지 말하자면 지금 네. 정권 바뀌면서 그러면서 뭐 윤석열 정부 힘주고 있는 거는 뭐 이권 카르텔 뭐 척결하겠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지금 경제 신경 써야 됩니다. 경제. 그렇습니다. 진짜로 경제 신경 써야 되는 지금 진짜 그럴 시점인데 이 윤석열은 이념 타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의 모든 에너지는 다 지금 이재명이 다 빨아들이고 있고. 네. 전 세계 추세를 보면은 진짜 경제가 무너지면 오만 것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어떤 극우 정당이 다시 또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마약이 뭐 이렇게 그 규모가 되는 국가에서 마약이 창궐하는 것도 결국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위층의 마약 범람은 이제 뭐 오히려 더 부흥할수록 그렇게 이제 고위층들이 마약을 약질하는 거는 돈이 썩어 남아 들어와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마약이 좀 대중적으로 퍼진다는 거는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 참 그런데 진짜 이재명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 자 이제 뭐 체포동의안 가결 이건 이 사실관계를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라고 저희가 알릴 그건 아니고 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뭐 어땠는지 타임라인 한번 대충 한번 짚어봅시다. 이제 18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이재명이 뜬금없이 입원을 합니다. 네, 갑자기. 막 전날까지만 해도 사람들 찾아가지고 단식 중단해라 그랬는데 안 한다 막 대통령이 왔는데도 막 싸가지 없이 막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뭐 갑자기 9월 18일 아침 6시 50분에 막 이재명이 선망 상태에 빠졌다. 선망 상태가 인사불성됐다는 얘기거든요. 블랙아웃 된다는 예. 건가요? 뭐 이제 그 완전한 의식 불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인사불성돼 가지고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고. 헛소리 좀 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 그리고 뭐 호흡 곤란도 왔다. 막 박주민 피질러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이제 거의 사람 죽어나갈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시 10분에 그 119 구급대 두 대나 불렀더라고. 또 뭐 한다고 두 대나 불렀나 몰라. 그래서 119 구급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그 근처에 있으니까 성모병원 갖고나 있는데 뜬금없이 9시경에 중량구 면목동에 있는 이 녹색병원으로 옮겼어요. 이거 거리도 멀어. 대충 한 20km까지 나오거든. 도로 상황 따라가지고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인트 짚어보면은 아침에 119 불렀던 그 응급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성모병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40분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다시 이동한다는 건 이미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호흡곤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사에서 나올 때 산소 마스크를 안 씌우더라고. 그냥 그 이불에 둘둘 싸가지고 날 더운데 그리고 기분 나쁜 면상만 보여주고 그러고 갔다가 이 녹색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KF94 마스크를.
아니 세상에 호흡 곤란 환자한테 그 KF94 마스크 씌우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응급 환자라고 하는 건 설레발이다. 그렇게 이제 볼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이날.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그 위기감 조성하고 이제 그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119를 부르는 게 이게 사실 좀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그 응급 자원을 이제 남용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성모병원 갔다가 지금 녹색병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동선이 이제 이상하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성모병원 갔다가 쫓겨난 거 아니냐 응급실에서 이 가라 환자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현재 의사가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현장 관계자에서 난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측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성모병원 가서 검사했더니면 뭐 피 검사했더니면 뭐 당뇨 아니 뭐 굶은 것도 아니더라 뭐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쫓겨났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뭐 받아 주소 담을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다. 확인을 할 수 없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검찰에서 뭐 피 검사 뭐 녹색병원 자료 압수하겠다 그러고 있죠. 성모병원이랑 그걸 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는 검찰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믿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 119 부른 거랑 이 그 성모병원 갔다가 녹색병원 가는 이 동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떤 식으로 추리를 할 수가 있느냐. 119를 부른다는 건 사실 그 일반 사설 구급차 부르는 거랑 119 부르는 거랑 느낌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네. 119 딱 부르면은 그 119라는 게 딱 박혀 있는 차가 딱 와 있으면은 뭔가 위급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확 전달이 되잖아. 이재명이니까 갈 때까지 갔구나. 장식하다가 좀 숨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불러올 만한 그런 이제 좋은 말하자면 영상 자료가 될 수 있다. 119 구급차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119를 부르면은 119는 무조건 관내에 있는 그 응급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내에 제일 가까운 병원이 성모병원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재명은 애초에 녹색병원으로 갈 예정이었단 말이지. 이걸 이제 어떤 걸로 유출을 할 수가 있냐면 녹색병원 원장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재명 온 거 몰랐대. 네네네. 나중에 나타 그런데 근데 또 열흘 전에 이재명이랑 잠깐 이제 뭐 통화를 했는가 그랬는데 몸 상태 더 나빠지면 녹색병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대. 열흘 전에. 그렇게 따져보면 이재명이 원래 녹색병원 그리고 또 녹색병원 원장이 뭐 이재명 캠프에서 뭐 지지선을 했던가 그런 인연도 있는데 약간 녹색병원 자체가 원래 좀 그 노동계 쪽이 그쪽 사람들을 이제 치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병원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 데다가 뭐 정치인들도 많이 단식하고 나면 거기 많이 간다고 하니까 이정미 대표도 그쪽으로 가셨었다고 하고 우원식 의원도 갔었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녹색병원 갈 계획이었는데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119를 불렀고 119를 부르니까 성모병원을 가버린 거야 말하자면은 119 차를 타고 녹색병원까지 갈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아침에 이상한 동선이 어느 정도는 뭐 적어도 맥락을 끼워 맞춰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아침에 뜬금없이 왜 이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날까지 뭐 안 간다고 그렇게 버티더니만은 별로 응급해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응급쇼를 하질 않나. 그래서 녹색병원까지 왜 갔냐 그랬는데 이 녹색병원 도착할 때쯤에 갑자기 검찰이 영장을 딱 칩니다. 그 전날까지도 이제 영장을 치네 마네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 이번 국회 회기 안에서 이제 쳐가지고 그 저기 뭐냐 국정감사 기간에 걸리지 않아야지. 국정감사 기간 전에는 그 체포 동의안 그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영장 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전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추석 연휴 전에 투표를 하게 하려면은 뭐 마지노선이 거의 한 22일쯤 된다. 그렇게 이제 계산들이 나왔었어요, 사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21일이나 22일은 치지 않겠다. 그때 안 치면은 이게 넘어간다. 12월까지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이제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당일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이 응급쇼를 벌인 직후에 나면 거의 동시간대에 그 검찰이 영장을 칩니다. 9시에 딱 9시 하면 출근하자마자 쳤나 봐. 영장을 딱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그런 거지. 이게 그 만약에 영장 치고 나서 얘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저것이 영장 나오니까 쇼하네.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영장 치기 직전에 병원을 먼저 갔단 말이지.
그 내부 빨대에서 그 소식을 뭐 그랬을 미리 수도 입수하지 있죠. 않았나. 그랬을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아침에 이렇게 심한 구급 쇼까지 벌이면서 막 그 119 구급대 부르는 쇼까지 벌이면서 갔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그 이미지 관리 그러니까 그 여론전을 위해서 이 구급차를 119를 불렀고 한 박자 거의 시간차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한 타이밍 빠르게 병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급박했겠네요, 진짜 네.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충실합니다. 이게 그리고 143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의 이제 그 청구서인데, 요건 지금 정신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 2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추가로 더 하실 거예요. 근데 워낙 이것들이 그 내용 자체는 우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진짜로. 우린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짚어놨고, 그 다음에 이 서사적 구조까지 잘 짜맞춘 그런 영장 청구서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정치신세계에서 가피우스님이 이제 다루시는 거, 한 번씩 필청하시길 이제 권합니다. 요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날 좀 웃겼던 게, 이재명이 영장 나오고 나니까 뉴시스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을 보면 일지 이재명 검사 사칭 의혹부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굵직굵직한 타임라인을 쭉 나열하는 그런 기사예요. 이거는 기자가 준비를 한 것 같아. 그 이제 그 오늘 내일 하는 유명인 있으면 부호 기사 미리 써준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벼르고 있었던 거야. 이 새끼 영장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그래서 바로 팍 이렇게 막 치고 나오듯이 기사가 나온 기사인데 요 기사에 요 타임라인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뭔가 좀 이렇게 과거 추억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듯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이건 이제 2002년에서 시작해요. 2002년 5월 18일 KBS 이재명 최철호 PD와 김병영 당시 성남시장 간 검사 자칭 녹취록 보도. 이걸 이제 그 이재명 어떤 이 범죄 히스토리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잠잠하다 2010년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시장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14년에는 이제 성남 FC 창단. 그다음에 뭐 14년 7월 1일에는 또 이제 재선까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15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죠. 2015년 화천대유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 도지사 당선되고 그다음에 2008년 12월 11일에는 이제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검사 사칭 부인 그다음에 이제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과정 등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예, 이게 선거법 재판이죠.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 2월에는 김진성, 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서 이재명이 누명 쓴 것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이 사주한 거다. 네네네. 이 관해서 이제 그 좀 녹음 파일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김진성이 이 사람이 이제 그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네. 비서. 그렇죠. 보좌관이었고 그리고 얘 누구야 이 개발 관련해서 김인섭. 예, 백현동. 김인성의 따까리죠.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년 5월에는 성남 미래정책포럼이 백현동 사암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 고인감사를 청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청구했던 것들인데 이때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이때라도 잡아냈어야 했는데 사실은 좀 뼈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박근혜 때도 뭐 제대로 안 됐었고. 뭐 박근혜는 이제 원래 무능해서 그렇다 치고. 그게 이제 곽상도와 네. 어떤 김만배 그렇죠. 이런 애들의 네. 그 50억씩 매긴 이유가 뭐겠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8월 9월에 이제 국힘에서 국힘이랑 언론에서 이제 슬슬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9일에는 중앙지검에서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이쯤에 이제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을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이거. 네, 그랬죠. 그랬는데 정작 당은 이제 안 움직였죠. 그 대통령님은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그 빡세게 움직였다. 정치권이 빡세게 움직였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죠. 오히려 무마시키려고만 했지.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움직임이 이때부터 나타난 거지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2021년 11월에는 국힘에서 이제 그 이재명이랑 그다음에 정진상 배임 등 혐의로 이제 검찰청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은 또
대장동 개발 651억 원 배임 공범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감사원에서 이제 백현동 사업 실지 감사를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 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에서 이제 백현동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22년 되면 이제 좀 이제 이 수사들이 이제 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유동규랑 남욱을 추가 기소를 합니다. 이게 각각 이제 증거인멸 교사랑 남욱은 특가법이죠. 특가법이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했고, 감사원에서는 이제 백현동 의혹 검찰의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남욱이랑 유동규를 회유하려고 했었죠, 김만배가. 네네. 이제 너들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그렇죠. 대통령 이재명 당선되면 다 끝난다고. 아니구나, 4월이구나. 4월이니까 이제 이거 그 선거 끝나고 나서구나. 그렇습니다. 이때는 물 건너갔을 때구만. 그리고 이제 6월 16일에는 경기 남부청이 성남시청을 압색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자료 막 지우고 난리쳤을 그때 아니구나. 맞나? 성남시청이면 아니구나. 자, 그리고 7월 22일에는 감사원에서 이제 또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를 하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다. 옹벽 아파트가 특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거는 진짜 그 전국 뒤져봐도 그런 아파트 없을 거야, 거기 말고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 이래저래 공사판 솔찬히 다녀보고 가끔 보면 옹벽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 데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준인데는 못 봐서 거기는 옹벽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로. 그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시야를 가려버리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게 몇 층 높이죠? 예. 거의 한 7, 8층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었다는 느낌이야.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로. 그거 언젠가 사달을 할 거야, 거기는. 끔찍한데.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8월 26일은 경기 남부청이 이제 이재명 그 공식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원지검에 경기 남부청에서 이제 그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는 대선이죠.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제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또 중앙지검에서 20대 대선 때 이제 허위 발언 혐의,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네. 이걸 또 이제 이재명 이걸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오씨, 기소 건수 존나 많네. 많죠.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많냐 진짜. 13일에는 경북 남부청이 이제 성남 FC랑 그 혐의로 이제 그 혐의를 이제 수원지검으로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를 합니다. 야,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치 시장 시절에 있을 때 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성남지청으로 가는데, 이 중에서 그 개발 관련된 것들은 중앙지검이 많이 물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네요. 아무래도 중앙지검의 그 특수부 그쪽 이거 전문이니까. 자, 그리고 9월 26일에는 또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남욱이랑 유동규 정영학을 추가 기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달 되면은 이제 쌍방울이 등장을 합니다. 2020년 10월 17일에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제 쌍방울을 압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8일에는 중앙지검에서 그 김용을 구속 기소합니다. 이건 이제 8억 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오늘 난 건 그 김용 아니구나. 자, 그리고 이제 12월 9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2억 4천만 원 뇌물수수로 정진상을 구속 기소합니다. 줄줄이 달려들기 시작했지. 네. 그리고 작년 이제 연말 11월 27일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1억 9천만 원 뇌물수수로 김용을 추가 기소합니다. 중앙지검에서. 또 올해 들어서는 작년보다 올해 일지가 더 기냐 어떻게? 와, 이건 다 못하겠는데. 너무 빠듯한데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네. 1월 2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익 275억 은닉으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양 이사 구속 기소하고 1월 10일에는 이재명을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제3자 뇌물로 출석 조사를 시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한 해 만에 그러고 네. 뭐 서면으로 한 해 그랬었지 그때도. 네, 그다음에 1월 12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이거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네, 그다음에 1월 18일에 경찰에서 김인섭, 백현동이죠. 네.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김인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이 양반이 횟집하면서 네, 성남에서 네. 이렇게 제일 영향력 센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마 올해 1월 18일 요때 이후로 이제 김인섭이 좀 전면적으로 이제 드러난 면이 있을 거예요. 네네. 기사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1월 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됐다는 얘기겠지. 네, 그다음에 1월 28일 이재명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 되게 기세등등 했었는데. 자, 2월 3일에는 수원지검에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합니다. 네. 그다음에 2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2월 10일 이재명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서울지검에서 2차 출석 조사를 네. 합니다. 2월 16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더하기 성남 FC 제3자 뇌물 등의 건으로 이재명한테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꼭 이제 27일 날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되죠. 체포동의안이. 네, 최초 부결이 됩니다. 139대 138. 이때 참 재밌었죠. 네네. 부결은 부결인데 이거 연락 후달린다. 네, 그렇죠. 있었죠. 다음에 3월 8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익 390억 원 은닉 혐의로 김만배를 구속 기소합니다. 네. 그리고 3월 9일에는 전형수 전 이재명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되게 됩니다. 이분이 유서에서 정치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셨던가? 네, 그랬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추가로 드러난 것들 보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 그 선거법 재판 때 특히 이 증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오가면서 이재명 말 전달하고 그 이제 그 증인 누구야 아무튼 그 양반 사주하고 한 게 이제 이 양반이 실제로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꼴들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냐고 이 사람도. 이분은 그냥 그 저번에 예전에 우리 이분 이야기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은 그냥 공무원으로 보이거든요. 볼 때 그냥. 네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21일에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합니다. 이때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화영은 지금 이제 몇 년 살아야 될지 이제 그것만 남은 상태가 됐죠. 네. 빠져나올 수는 없고. 3월 2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 혐의로 이재명을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쳤던 한번 여기서 27일 날 한번 국회에서 한번 까이고 나가지고 이제 구속 영장을 한동안 못 쳤던 거죠, 말하자면은. 네네. 그래서 불구속 기소로 지금 이렇게 나갔던 거였고, 그 당시에는. 자, 다음에 3월 27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측근 김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이 양반이 아마 위증한 그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진성? 네. 김진성 씨. 그래서 보면 요 타임라인 보면 지금 이제 잠깐 끊었다 할 건데. 네. 요 올해 초까지 3월 말까지는 굉장히 이 급속도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슈도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거의 주 단위로 뭔가 그 이재명 혐의 관련해 가지고 수사 관련해 가지고 뉴스들이 이렇게 새로운 건들이 보도되고 누가 새로 추가 기소됐다, 누가 입건됐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4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좀 굉장히 뜸해집니다. 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그래서 5월 2일에는 이제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네. 77억 원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가 됩니다. 네. 6월 27일에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480억 특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됩니다. 8월 17일에는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딴 것 떠나가지고 그 옹박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일단 그리고 그 뭐야 거기가 그 식품연구원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부 체납 타령하고 있고 아직도 근데 이거 가지고 그 공벽을 보고도 그 공벽을 가지고도 그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자, 그 다음에는 8월 31일 이재명이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네. 이제 단식에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요 전에 이제 8월 21일 날 보면 이것 때문에 저는 단식했다고 보는데 단식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아 이거 하나 빠뜨렸구나. 그 22일 날 그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재명이. 네, 그전까지는 네,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크거든. 이걸 검찰에서도 지금 보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국제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제법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단식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쌍방울로 그 대북 송금권으로 피의자로 전환되고 나서 딱 열흘 있다가 단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9일에 이재명 9월 9일이랑 9월 12일에 이재명은 이제 쌍방울 단식하다가 1, 2차 조사를 받죠. 네, 대북 송금 조사를 받고요. 9월 18일에 드디어 영장이 청구가 됐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장 청구된 이날 오후에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막 합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그런데 아니, 이제 검찰한테 가야지 바보들아. 뭐 이제 명분은 그거지. 오염수 같은 거 막 국정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막 피켓 시위를 하러 갔는데 이날 이제 갑자기 그렇게 기습 시위를 하니까 집회 신고를 못 하고 그냥 이제 긴급 기자회견 하러 간다 그 앞에. 그러고 이제 130명이 몰려와가지고 정작 피켓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청취자분들도 다들 집회 제법 나가보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집회 신고 없으면은 이 집회 보장을 이유로 경찰한테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붙박이로 그 스피커 틀어놓고 맨날 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저기 숫골 쪽에. 근데 얘는 이제 그 집회 신고를 쭉 해놓은 상태지.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김상진이라고 자유연대 TV 이놈이 그 우리가 그 동부지검 앞에서 지겹게 그 쳐다봤던 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네. 그 베레메 쏘고 네, 네. 돌아다니는 네. 이상한 놈. 이거 뭐 이 양반 집회 신고했다는데 실제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차대에 놓고 스피커로 계속 소리 트는 그거 하면서 유튜브 중계 띄워가지고 슈퍼챗 받는 인간이거든. 근데 그 용산에서 뭘 틀어놓는 거예요? 뭐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에 평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날은 딱 가가지고 이제 이날은 마치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러고 있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스피커에 대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계속해서 꺼지라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만약에 집회 대 집회로 그렇게 붙으면은 경찰이 요구해가지고 저 새끼 저거 우리 집회 방해한다, 우리 집회권 침해한다고 얘기하면 경찰이 제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못 하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갔으니까 무작정 밀고 들어가가지고 뭐 연관이 통폐되는 거 왜 이러냐고 대체. 그래서 이제 이 김상진이 누구냐 잠깐 보면은 호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평 출신이야. 69년생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스스로 자처하는데 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 양반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아마 한 2018년 그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 때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좀 웃기는 게 이 사람이 2019년만 해도 그 윤석열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죠 윤석열이. 근데 이제 박근혜 형집행정지에 관해서 그 중앙지검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형집행정지를 안 해줬단 말이죠. 2019년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박근혜 석방 안 하면은 죽여버리겠다, 뭐 찾아가서 뭐 죽이겠다, 차로 들이받겠다, 뭐 온갖 그런 막 험담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약간은 저는 숙골 백은종이 아닌가. 나이는 훨씬 이 사람이 어리긴 하지만은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랬는데 2019년에도 그랬는데 그 대선 국면 접어들면서 갑자기 윤석열 아주 심하게 빠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180도 변했어 진짜로. 그러면서 작년에는 대통령실에서 추석 선물도 줬어 이 사람한테. 그 둘이 화해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 그 품성으로 보면 이렇게 까댔는데 이렇게 뭐 선물 주고 그럴 리는 없거든.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는. 누가 뭐 중간에서 다리 좀 놔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참 그 이 사람도 신기한 사람이다. 결국 집회 신고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막 그 이재명 저기 뭐 영장 나왔다고 성질대로 이렇게 몰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욕을 본 거잖아 민주당 의원들이 사서. 네네. 근데 이제 좀 뭐 이걸 이제 약간 저는 특권식 같은 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연관 지어보자면은 같은 날입니다. 18일 날 또 이제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최강욱 그 3심 대법 선고가 있었거든요 이날. 네네. 근데 이날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참관하러 갔어요 대법에. 근데 참관인 중에 이제 고민정이 있었는데 고민정이 출입 그 입구에서 입구 컷을 당했는지 당할 뻔했는지 그래요. 원래 이제 그 법원 들어가려면 민증 내야 되거든. 민증 내고 이제 출입증 출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고민정이 민증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랬다면 옆에 있던 다른 민주당 의원이 하는 소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랬다는 거야. 알긴 알지. 알겠지. 뭐 어쩌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어떤 그 특권의식이 발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은 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인데. 그래 그 뭐야 언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이태원 사고 났을 때. 네네 그 구급차 타고. 그 신모 의원 신현영인가 뭐 의사 출신. 의사 출신. 네. 네. 뭐 앰뷸런스 타고 제가 뭐 이동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직도. 에이. 자 이제 9월 20일 이게 저는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좀 변곡점이 됐다고도 보이는데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굉장한 장문의 글을 씁니다. 네, 선망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 그 전날 이제 19일날 대통령님이 또 이제 병문안 가셨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빌빌대고 뭐 그냥 단답형 대답만 하고 그랬었는데 머리는 왜 그렇게 산발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보통 그 단식을 하면 네. 안 그래도 초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굴만 초췌하지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는 않으려고 좀 네. 머리나 이런 거 다 단정히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얼굴이 지저분한 것도 얼굴이 이제 남자들 수염 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체로는 단식이라는 게 야외에서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씻기가 힘들다 보니까 대충 세수만 뭐 고양이 세수하는 수준으로 세수만 하는 정도니까 수염 깎기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얘는 그랬던 것도 아니고 병원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 머리 이렇게 막 그 떡진 머리처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그 떡진 패턴이 대체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만져준 그러니까 느낌이라니까. 머리 감은 다음에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누가 세팅해 놓은 것 같아. 그 떡진 머리처럼. 더럽다 진짜. 더러운 것도 세팅하는 뭔가 의심이 간다. 굉장히 그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 저기 뭐 일제 샴푸만 쓰고 뭐 그렇죠. 그러는데 그 탈모 때문에. 네.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네. 떡하니 올립니다. 굉장히 장문의 글을 네.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인데 뭐 내용은 볼 것도 없고 그냥 저기 뭐 체포동의안 그 투표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나 판사 만나기 싫다. 네. 이런 거죠. 뭐 억울하다, 뭐 증거도 없다, 막 뭐 정치가 검찰이다 그런 소리를 주르륵 늘어놓고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이제 뭐 그 즈음에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봐도 이 글 올란 거 보면은 진짜로 그 조금이나마 이재명 그래도 저거 단식한다 싶었던 사람들도 정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이런 글이 전날 올라오고 이제 21일 오후 3시 30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성 그 출석 인원을 보면은 이렇게 그 룰에 따른 이제 국회의원 인원을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제적이 지금 300명에서 298명으로 빠져 있어요. 2명이. 2명 빠진 게 이제 국민의힘의 김성교 얘는 당선 무효고 그다음에 네네. 국민의힘 정찬인 여기는 의원직 상실이에요. 아하. 네. 그다음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네. 뭐 그 의원직 상실은 뭐였더라? 아무튼 뭐 얘네들 막
그 비리 때문에 조사받고 뭐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제적은 총 국회의원 수는 지금 이제 298명인데 그 중에 이날 그 출석한 인원이 295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빠진 거죠. 빠진 사람 3명은 이재명 일단 안 나왔고 그다음에 윤관석은 구속 수감 중이라 가지고 네. 못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 양반은 지금 이제 국무요원이기 때문에 규정상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명 빠지고 거의 다 그 100% 출석한 거지 말하자면 이재명 제 그러네요. 변결 한 명 빼고 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날 이제 의사진행반을 원래 그 뭐 첩보영장 청구 들어가면은 그 체포 당사자가 의사진행 반환을 하거든요. 나는 이러니까 억울하다, 영장 부당하다, 부결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호소를 하는데 이재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박주민이 이제 이재명의 전원을 이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대신해서. 네네. 뭐 이것도 내용 들을 거 없어요. 그냥 뭐 억울하다 똑같은 소리 한 거예요. 그 전날 페이스북 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한동훈이 이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을 하는데 이것도 좀 꽤 분량이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뭐 1차 때도 꽤 길었잖아요. 네네. 10몇 분인가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꽤 수준이 이번에는 훨씬 완성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1차 때 까인 게 자기들 검찰이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기필코 이번에 진짜 안 되면 수사 동력 상당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고려해서 검찰도 많이 칼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완성도가 높고 그다음에 찾아보시면은 전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전문으로밖에 그 글로밖에 못 봐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혐의들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서 한동훈이 요약해서 몇 가지 그 증거들을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야유하고 막 욕하고 항의하고 장난도 아니었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김진표 의장이 계속 제재를 했어요. 막 그 법무장관은 최대한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신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야유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는데 이 뭐 말도 안 듣는 거지 막 완전 개딸이나 다를 게 없어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행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제재를 하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이 이제 그 발언을 중단시키고 이거 안 되겠다. 이후 내용들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전문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의사 진행 발언들은 진행이 됐고 이제 그 투표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결과는 가가 149, 부가 136, 기권 6, 무효 4 해가지고 제적 인원에 이제 과반 출석했고 일단 295명 났으니까 과반 넘어갔죠. 그다음에 그 재석에 출석한 인원 중에 과반이 넘어가면 찬성인데 149니까 과반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앞서 이제 그 재석 인원이 295였으니까 재석 인원이 딱 과반이면 247.5잖아요. 네. 147.5잖아요. 그러니까 148표 나오면은 가결이 되는 거니까 좀 가결해서 2표 더 많은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하자면 149에서 2표만 빼냈으면은 147로만 만들었으면 부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페북에서 안 징징대고 전날 징징대서 여론을 나쁘게 안 만들고 당일날 또 박광원 의원이 이재명 나오려는 거 못 나오게 막았다 그랬나 뭐 그랬다는데 그 말 무시하고 이재명이 나왔으면은 바뀔 여지도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래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말렸다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안 나오는 게 좋지. 그건 잘 말린 게 맞는 게 이재명을 위해서. 네. 얼마 전에 쓰러져 간 놈이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기어나가지고 내가 투표를 하겠다? 뭐 더구나 이제 전날 페북에서 그 글을 싸질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박광원 의원은 나름 생각했던 것 같아.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탄 이미지를 최대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딱 그 가결에서 2표만 더 빼냈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약간은 또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게 이날 이제 모의표가 4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모의표 4표 중에 2표가 가결표예요. 근데 이 가결 모의표가 다툴려면 다툴 여지가 굉장히 충분했어요. 한 표는 가라고 적어놓고 한글로 네. 가라고 적어놓고 점을 찍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 살짝.
예, 그리고 점 하나 때문에. 예, 나머지 하나는 가라고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친 거야. 가 주변으로. 아 그거 안 되나? 그것도 안 된대. 아 그래서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사실은 이거 따져보면 가라고 누가 봐도 가 의사 표현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국힘청에서 전체 표 따져보니까 저 149 나왔다. 이거 따지는 거 의미 없다 그러고 그냥 뭐 해라 그러고 던져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가로 의사 표현을 한 표는 151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따지면 이재명이 나오거나 말거나 어찌됐든 간에 과반 넘어가 버린 거지. 이렇게 따지면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었다. 자 이제 뭐 그 법무부 장관 발언 때 이제 막 소란이 좀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어요. 1차 때와는 다르게. 무효표 그 검표할 때 좀 정리가 빨리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3시 30분에 이제 건의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 둘이서 하고 그다음에 4시 2분에 표결을 시작해가지고 4시 22분 만에 이제 투표 다 끝나서 24분에 개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4시 40분에 바로 가결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1차 때는 막 6시 넘어가고 그랬었잖아. 6시까지 갔었나? 하여튼 5시는 네, 확실히 넘었는데 한참 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냥 정리를 해버렸죠. 네. 이거는 어떻게 봐도 이거는 네. 가가 맞고 이거는 부가 많으니까 이거라고 하자. 네. 이렇게 됐지.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국힘 쪽에서 그냥 그래 다 모여라. 이미 된 거. 그러니까 넘겨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가지고 법원은 이제 오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26일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27일에 네. 이재명은 구치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검찰이 지금 영장을 치면서 법원이 요청을 한 게 7일 정도의 기한을 달라고 했어요. 아 집행에 대한. 네. 왜 그러냐? 이재명이 지금 어찌됐건 명목상으로는 단식 중이잖아요. 예. 회복기를 주겠다 이거야.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영장이 27일 뭐 새벽쯤에 나온다고 쳐도 추석 연휴 끝나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뭐 추석 보내고 가던가.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먹고. 해경공이 뭐 해줄라나 모르겠다. 소금밥. 네. 이것도 맞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잠깐 뭐 곁다리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해경공도 단식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동조 단식을 했다는 네. 얘기가 있죠. 엄플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가라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이거 해경공 진짜 단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 성향이 비춰보면은 그런가? 이 양반이 신봉하는 게 뭡니까? 무속 아닙니까? 무속. 예. 무당한테 갔더니 뭐 금식기도 하라고 했을 수 있잖아. 아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면 실제로 안 먹으니까. 근데 대외적으로는 단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네. 어디 뭐 저기 좀 저 같은 데 쳐박가지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막 소금밥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희경 씨가 단식했다 그러는 거는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식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식의 단식은 아니겠지만 단식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을 힘들게 또 찾으셨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지키기 집회가 열렸죠. 난리 났었죠. 네. 근데 이제 이날 그 실제로 국회 주변에서는 4개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총. 이거 이제 이재명 갤러리에서 누가 전화를 했길래 보았는데 그 신자유연대 아까 말한 김상진. 네. 거기 또 차 끌고 왔습니다. 그날도. 그래가지고 네. 그 하루 종일 또 이재명 구속 그거 스피커에서 틀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도 어떻게 집회는 집회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건 더민주 혁신회의 주관 집회. 이거 이제 전국 그 지역당의 그래서 원외 인사들이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다 그 지역당마다 인원들 최대한 소집해가지고 차 끌고 올라왔어요. 이날 버스 끌고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아마 인원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곡본도 집회를 또 했어요. 계곡본 주간 집회도.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또 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보면은 이렇게 더민주 혁신회의 주간 집회 빼고 나면은 나머지 3개는 다 유튜버 주간 집회잖아. 네네. 목적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셋 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 김상진은 그렇다 칩시다. 수골이니까. 네네. 걔는 이제 원래 그런 애를 치지만 나머지 계곡본이나 서울의 소리가 따로 집회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 더민주 혁신회의 주간 집회에 다 힘을 보태가지고 최대한 덩어리를 크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물론 인접한 장에서 집회를 하긴 했는데 왜 쪼개서 집회를 얘네들 둘이 따로 자기들이 스스로 집회를 주관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후원금 나눌 때 힘들거든. 그러니까 슈퍼챗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셋 다 사이가 상당히 틀어져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이 집회 양상을 가지고 이 양상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서울에서나 이 개국본이 과연 당신들한테 정말 이재명을 살리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예전에 우리 그 동부지검 앞에서 할 때 네네네. 그때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향해서 예. 니네 왜 따로 하냐? 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예, 그러니까, 어? 아니 달라서 뭐 우리 달라서 그렇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 바보 같은 짓이지. 그 대의만 놓고 보면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우리는 나름대로 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쪽 그 집회 주관이 뭐 딱히 슈퍼챗 땡기려고 한 건 아니긴 하지만 물론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쪽 집회 주관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도비님이 주관한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여기는 유튜버들이 주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라이브 송출 보내고 있고 그때 뉴비치 라이브 송출하면서 슈퍼챗 받았나? 그거 하면서? 뭐 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근데 뭐 누가 적자 쐈으면 뭐 별로 흑자 본 건 없다고 그랬잖아.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날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이제 이 폭도로 돌변을 해가지고 결국 이분들이 막 감정이 격화되면서 막 난장판 예. 국회의사당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국회로 쳐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저기 도로는 다 막아버리니까 지하철역 통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차단벽이 아시다시피 차단 셔터가 내려왔죠. 그 이제 차단 셔터를 막 그 사람 힘으로 못 들거든 그거. 근데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거 뚫겠다고 난리치다가 한 명이 지금 연행됐어요. 기물파손 혐의로. 근데 그 티셔츠 보니까 그 개국분 티셔츠 입고 있더라고. 앞에서 그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사람들 끌고 간 거는 개국본이 아닌가. 개총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진출이 또 그렇게 무산되니까 또 당사 앞에 몰려가가지고 농성을 벌이다가 그렇게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또 일부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의원들이 지역 당원들 방청 그러니까 의사당원으로 이제 방청 시켜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지지자 일부는 이 표결 현장에 있었어요. 표결 현장에 본회의장 안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제 막 야유 보내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공개적으로 지금 가결표 색출하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뭐 조정식 지금 이제 사표를 썼는데 이재명이 수리를 안 해가지고 아직 사무총장인 조정식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의원 전원이랑 그다음에 뭐 시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한테 다 공문을 뿌렸어요. 이게 이제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에 건 해가지고 탄원서 써달라. 이거 회신 안 하면은 가결표로 간주하겠다. 그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네. 거기서도 탄원서 걷고 네. 있고요. 보좌관들 대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원들 상태로도 지금 이제 온라인 서식으로 탄원서 접수해가지고 25일까지 추려가지고 26일 날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때 그때 이제 제출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또 뭐 그 저기 재명이네 말해서인가 띨빵한 개딸 안 하는 그런 소리 하더라. 뭐 예전에 그 더 탐사 네네. 재판 때 그런 얘기 들었다면서 이 판사가 탄원서 다 읽어본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성의 있게 잘 써있는데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재판 때 얘기고 이거 지금 25일 날까지 모아가지고 26일 날 보내겠다는데 뭐 판사가 그 탄원서를 어떻게 읽어? 언제 읽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아침에 그거 갖다 주면 그 읽을 시간에 있어서 그것도 막 몇 청지 안 될 때인데 그 심사해야 되는데 이재명 측 얘기 듣고 검찰 측 얘기 듣고 그다음에 그 검찰 그 영장 네. 조서 이거 보고 지금 그거 보는 데만으로도 시간이 다 갈 텐데 지금 검찰이 지금 70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 준비 중이라고 해요. 아따. 진짜 벼르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만도 거의 한 달 갈 거야. 700페이지면은. 그러게요. 검찰이 지금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27일 해 뜨고 나서 결과 나오겠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좀 이 기사가 왜 나왔나 싶은데 저는 이게 그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면 상당히 띨빵한 소리라고 생각되는데 21일자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 이재명 구속해도
야 석방 요구안 통과시키면 석방 가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헌법 44조에 따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시켜놨더라도 국회가 그 국회 회기 중에 재석방하라고 합의안을 내면은 석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사과가 이제 유권 해석한 걸 보면은 이 헌법에 나와 있는 회기 전이라는 이게 무슨 어떻게 이제 그 기간이 규정이 되냐면은 지난 회기 중에 기간도 포함이 된다. 근데 이제 당초에 이 회기와 회기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규정을 루리업의 이제 루리업 유저 한 분이 이제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말하자면 국회 유권 해석이랑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기존에 그 얘기했잖아. 그 회기 비워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영장 치르고 8월달에 그렇게 계속 주장한 이유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을 쳐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국회 회기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재명 빼내올 수 있다. 그걸 노리고 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권 해석 자체는 맞지 않지만은 그 추측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의 노림수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다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비회기 기간이 그러니까 회기랑 회기 사이에 전 회기에 영장을 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회기가 끝나고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음 회의가 시작이 돼야지 이재명을 빼내올 그 시간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쿨타임이 길잖아요, 굉장히. 회기에서 회기 사이에. 네. 근데 중간에 쉬는 기간에 영장을 쳐버리면은 그 쿨타임이 훨씬 짧아진다는 거야. 그 이재명의 노림수는 그거라는 거지. 좀 더 빨리 들어오려고. 네, 빨리 들어오려고 그런 건데 애초에 이제 그 루리 유저분은 유권 해석을 그 국회 의사과랑 다르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지.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저는 웃기다고 보는 게, 자, 이걸 이제 만약에 이걸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발의를 하는 데는 발의는 쉬워요. 네. 제적의 4분의 1만 있으면 돼. 제적의원에. 문제 없죠. 네, 민주당 지금 뭐 쪽수 많으니까. 그래서 그 통과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해가지고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돼야 돼. 일단 이제 과반 출석이 돼야지 이제 표결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봅시다. 민주당 이번에 나온 게 그러니까 부결표가 136표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가결표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136표가 순수 민주당 표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뭐 가피우스님 말씀에 따르면 최대 지금 국힘에서 이탈표는 50표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5, 60표까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네. 연맥이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실제로 가결표 던진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랑 별개로 지금 민주당 뭐 의원들 일부도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도 지금 색출하려고 난리잖아 가결자들. 그러면서 명단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살생부 돌리고 있잖아. 거기에 찍히면은 어떤 식으로 변명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고민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그러니까 고민정 왜 들어가 있어? 그 배신자로 낙인 찍히니까 어떤 식으로 변명해도 안 먹혀. 그런 식으로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이 30명이 훨씬 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만약에 그 석방 요구안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애초에 표결조차 못 붙죠. 그 사람들 없으면은 국힘당 다 빠져나오고 그 사람들 출석 안 해버리면은 꼴랑 남는 게 136명인데 이걸로 무슨 수로 표결을 붙이냐고. 그러니까 이 안을 만약에 이거 그냥 국회 관계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이 기사에서 이 방법을 제시한 게 민주당 쪽 관계자면은 되게 띨빵한 소리를 한 게 되는 거지. 지금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한 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 기사 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실행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아니 기껏 집어넣었는데 12월에 나온다 그러면 짜증나긴 하잖아. 아니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그 이재명 직인으로 공천장 나온다니까요. 그렇긴 하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암울한 전망이긴 한데 어쨌든 내년 총선은 이재명이 구속이 돼 있어도 이재명의 총선이 됩니다. 근데 국힘은 확실한 캐치프레이즈 하나 나오지.
민주당 찍어주면 이재명 풀려난다. 뭐 그건 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재명의 총선인 거죠. 그러니까 손절 못하면은 다 같이 망해야 돼. 방법이 없어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돼. 손절해도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절하면 덜 망할 수는 있지. 그거는 그냥 가능성인데 네. 시기상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기 구속시켜야 되고 60%까지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7대 38 정도? 네. 그 정도인데 서울은 지금 60%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갤럽 조사가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뭐 민주당 전망 보고 아무리 할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됐냐면 신경 쓰면 되니까.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게 안 되면은 답이 없으니까. 네. 보죠. 그냥 네. 어차피 답이 있을 거면은 이재명 집어넣어야지. 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26일 날 그 이제 영장 심사할 텐데 너무 몰입하시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네. 예. 푹 주무시고. 네, 푹 주무시고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그렇죠. 결과 나오면 나온 네. 거고. 그렇죠. 나오면 뭐 좋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지금 봐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지금 영장 판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그 양반도 가결 부결 그러니까 굳이 이제 부결만 그렇게 툭 집어가지고 보니까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꼭 그런 사람 같지도 않고 지금 더구나 이 전반적인 여론이나 정부도 상당히 의지를 보인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네. 이 검찰의 700페이지 네. 슬라이드. 이 상황에서 부결 주기는 뭐 쉽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네. 특히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그렇죠. 증인들을 워낙 얘가 많이 갖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죠. 딴 거보다 네네. 그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게 인생에 걸쳐서 네. 최근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것까지 싹 다 검찰이 지금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결코 구속 가능성이 낮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26일을 기다려 봅시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추석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